65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나는 가족들을 위해 조촐한 파티를 열기로 했다. 연회도 아니고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그저 집에서 따뜻하게 꽃과 은은한 조명,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과 함께 웃음이 오가는 저녁 식사, 사탕을 들고 뛰노는 손자들, 특별한 주제 없이 이어지는 대화들. 나는 그저 가족이 여전히 곁에 있고 내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 나는 선물도 바라지 않았고 이웃이나 지인도 부르지 않았다. 오직 나의 사람들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나는 무려 3주 동안 이 저녁을 준비했다. 요리법을 고르고 향신료를 사며 좋은 고기를 찾기 위해 도매시장까지 다녀왔다.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또 고르며 마음을 쏟았다. 식당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상자에서 꺼낸 흰색 식탁보를 펼쳐놓았고 얇은 와인잔과 커피꽃다발 무늬의 접시 세트를 놓았다. 은혼식 때 남편과 함께 샀던 그 소중한 세트. 나는 새 드레스를 샀다. 진청색 바탕에 자그마한 진주 단추가 달린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그리고 내 나이에 어울리는 그런 옷이었다. 내 아들 준호는 늘 말했다. 엄마는 단정한 옷이 제일 잘 어울려. 그런 옷 입으면 우리 엄마 정말 숙녀 같아 보여. 나는 손으로 이름을 적은 자리표를 직접 만들었다. 두꺼운 엽서용지에 정갈한 필체로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식탁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다. 내 아들 준호, 그의 아내 연진, 7살 된 손자 태훈이, 5살 막내 손녀 수진이, 내 친언니 미숙, 그녀의 남편 동진, 그리고 식탁 끝자리에 앉은 나. 모두를 볼 수 있고 모두에게 제때 음식도 덜어주고 술잔도 채워줄 수 있는 자리. 주인으로서의 자리였다. 오후 6시가 되었다. 집안은 구운 고기와 마늘, 검은 빵의 향기로 가득 찼다. 창틀 위에는 국화, 글라디올로스, 아스터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촛불은 이미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혹시 시간을 착각했나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니다. 달력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다. 오후 6시 정각, 생일 저녁 식사. 장소는 집. 이틀 전에도 전화를 돌려 일일이 확인했었다. 모두들 분명히 말했었다. 꼭 할게요. 오후 6시 30분이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오후 7시 정각, 나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준호. 신호음이 울리더니 곧바로 자동응답기로 넘어갔다. 연진도 마찬가지. 미숙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늘 2번째 벨에서 받는 사람인데 나는 아직도 믿고 있었다. 혹시 늦는 건가? 혹시 차가 막히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긁히고 있었다. 그 시간쯤엔 촛불이 거의 바닥까지 타들어갔고 오븐 속 고기는 식기 시작했다. 내가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초콜릿 케이크, 견과류와 유약을 얹은 그 케이크는 주방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반들반들하고 손도 대지 않은 채 나는 진청색 드레스를 입고 비어있는 집에서 8사람을 위해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무슨 약속을 잊은 것도,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 이건 의도적인 일이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꺼버린 듯 집 안이 이상하게 적막했다. 침묵이 아니라 공허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처럼 기척 없는 그 정적. 나는 어리석게도 SNS를 열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연진의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하얀 원피스가 휘날리고 옆에는 준호,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 그의 얼굴에는
내가 몇 년째 보지 못한 웃음이 있었다. 그들 뒤에는 푸른 바다, 맑고 드넓은 햇살과 바람이 넘실 때는 풍경, 선실의 갑판, 여름의 햇살.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꿈 같았던 크루즈, 가족의 행복, 이 모든 것을 선물해준 운명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들. 태훈이와 수진이가 모래성을 쌓고 있는 모습, 미숙 언니와 동진 오빠가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 선상배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 모두가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없었다. 사진이 올라온 시간은 내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들이 웃고 먹고 마시며 사진을 찍고 있었을 때 나는 혼자 촛불이 꺼진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소치였을지도, 아니면 지중해 어딘가에서의 크루즈였을지도.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 모두가 그곳에 있었고 나만 없었다는 것.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금이 갔다. 마치 연못 위의 얼음에 누군가 돌을 던졌을 때처럼. 아프지도 않고 서럽지도 않았다. 그저 안쪽에서 고요하게 균열이 생겼다. 그 이후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떠난 게 아니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내 생일에 여행을 떠났고 아무도, 심지어는 나와 며칠 전까지 촛불을 고르며 이야기하던 미숙 언니조차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 그건 지워지는 것이었다. 나를 조용히 정중하게 삶에서 삭제하는 일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호에게서 문자였다. 엄마, 미안. 말을 못했네. 연진이가 깜짝 여행을 준비했어. 우리 떠났어. 생일 축하해. 아, 그 말도 깜빡했네. 어떻게 아들에게 어머니의 생일날 온 가족이 떠난다는 말을 깜빡할 수 있을까? 연진뿐 아니라 나의 언니 미숙까지 모두가 함께 간 여행이었다. 그리고 내게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내려놓았다. 조금만 더 쥐고 있었으면 분명히 바닥에 던졌을 것이다. 오븐을 껐다. 케이크에 랩을 씌우고 냉장고에 넣었다. 촛불을 불고 접시를 하나씩 정리했다. 각 접시가 서로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는 마치 나를 때리는 듯했다. 그날 밤 연진은 무언가를 얻었다. 아마도 승리 혹은 권력. 무엇을 노렸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 마치 내 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고 공허 한만 남은 것처럼. 생각은 계속 돌아갔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가족 모임들을 떠올렸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던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차가운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태훈이 4살 생일이 떠올랐다. 나는 미리 케이크와 풍선을 준비해 신이 나서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연진이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 선영 어머님, 몰랐어요. 오늘 아니고 내일이에요.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준호가 말씀 안 드렸나 봐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 풍선, 음악이 들렸다. 잔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케이크를 들고 그대로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케이크는 그날 아무도 먹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가 전화를 걸었다. 정말 놀란 목소리였다. 엄마, 왜? 생일 오늘인데 연진이 뭐 잘못 말했나 봐. 그는 진심으로 몰랐던 것 같았다.
연진은 그저 어머니가 못 오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했을 뿐. 수진이 어린이집 첫날도 그랬다. 나는 몇 번이나 연진에게 물었다. 몇 시에 가요? 그녀는 아침 일찍이요. 7시쯤. 어머님은 무리세요 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비를 맞으며 8시에 도착했다. 따뜻한 차를 담은 보온병과 사진기를 들고. 그런데 아이는 9시 가까이 와서야 도착했다. 평소처럼 나는 어린이집 울타리 뒤에서 숨듯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낯선 사람처럼.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아이를 비 맞히게 하시다니. 저희 그럴 줄 알고 조심했어요.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되죠. 작년 크리스마스도 떠올랐다. 이틀 전 연진이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사려 깊었다. 선영 어머님, 죄송해요. 준호가 요즘 너무 피곤해요. 일 끝나고 완전히 녹초가 돼서요. 올해는 조용히 우리끼리 보내려 해요. 아이들이랑 셋이서요. 나는 이미 칼국수 반죽을 해놨고 오리를 사두었으며 남편과 함께 쓰던 오래된 작은 트리를 꺼내놓은 상태였다. 결국 나는 집에서 혼자 어제 남은 감자 그라탱을 데워 먹으며 오래된 한국 영화만을 반복해봤다. 며칠 뒤 미숙 언니가 말했다. 너 왜 안 왔어? 내가 봤는데 연진이네 집에 파티했더라. 준호 친구들도 다 왔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언니조차도 내가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다. 전화가 오지 않았던 날들, 사진에 내가 빠진 순간들, 나를 포함하지 않았던 대화들. 연진은 자꾸만 내 건강을 언급했다. 선영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좀... 준호도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요즘 혈압이 자꾸 오르지. 너무 무리하지 마. 물론 나는 가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나는 이미 65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나를 초대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나를 밀어내는 느낌. 경계를 만들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느낌.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다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그 여행 사진을 본 후 나는 다시 SNS를 열었다. 처음엔 그저 습관처럼 넘기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시선이 멈췄다. 태훈이가 무대에서 고슴도치 옷을 입고 있는 사진, 학예회였다. 앞줄에는 준호와 연진이 앉아 있었다. 우리 태훈이 자랑스러운 날, 최고였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분명 물어봤었다. 학예회 있어요? 연진은 대답했다. 아니요, 취소됐대요. 반 이상이 감기 걸려서요. 그런데 사진에는 가득 찬 강당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들은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사진 하나하나, 친구의 결혼식, 시골 여행, 새해맞이 파티, 생일 모임, 모든 장면에 그들 가족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없었다. 사진을 넘길수록 내 가슴 속에는 하나의 감정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났다. 마치 빗속에 홀로 선 채 창문 너머로 내 집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분명히 내가 지은 집인데 이제는 나를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그 잔인한 거리감. 나는 부엌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앞마당을 내다보았다. 예전에 준호와 함께 금잔화를 심었던 그 땅, 그가 어린 시절 흙을 만지며 놀던 그 작은 정원. 도대체 언제부터 이 아이는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지 않게 된 걸까? 그 답은 금방 떠올랐다. 바로 연진이 나타난 이후부터였다.
그녀가 오기 전까지 준호는 매주 2번 전화를 했다. 우리는 함께 장도 보고 점심도 먹고 그의 회사 이야기나 고민도 나눴다. 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친구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진이 주말 일정을 모두 계획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다음엔 꼭. 그렇게 하나씩 변명들이 쌓여갔다. 어느 순간 전화는 명절에만 오고 얼굴을 보는 일도 줄어들었다. 모든 것이 정중했다. 무례한 말은 없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그들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나는 연진이 나를 껴안을 때의 느낌을 떠올렸다. 너무 오래, 너무 부드럽게, 마치 병든 노인을 대하듯이. 여자로서의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존재를 향한 불쌍한 동정처럼.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할 때 그녀는 종종 말을 끊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아이들, 너무 귀찮게 하지 마세요. 준호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어머니,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은 좋은데 몸이 자꾸 아프셔서.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눈빛도 바뀌었다. 그녀처럼 동정과 거리감이 깃든 눈빛으로, 마치 부담스러운 짐을 보는 듯한. 그는 내 준호였다. 아버지가 떠난 뒤 나 혼자 키웠던 아이. 2가지 일을 하며 밤새워 돌보며 인생을 걸고 지켜온 존재. 내 삶의 이유였던 아이였다. 그런데 그 파국의 저녁 이후 사흘째 되는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오래된 가운 차림, 기대도 없고 놀랄 일도 없었다. 요즘 내게는 불쑥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문으로 가서 도어뷰를 들여다봤다. 낯선 남자였다. 45쯤, 검은 머리, 지친 얼굴, 조심스럽고도 불안한 눈빛. 옷은 단정했지만 전반적으로 피곤해 보였다. 먼 길을 달려온 듯한, 오래 참은 듯한 표정. 나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말했다. 혹시 이선영 씨 맞으신가요? 준호 씨 어머니? 내 속이 순간 움츠러들었다. 누구세요? 나는 문을 사이에 두고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진도현입니다. 연진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체인은 걸어둔 채였다. 오랜 습관이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눈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으며 자세는 곧았지만 온몸에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사람처럼. 연진 씨가 왜요? 나는 물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생각엔 제 아들이 지금 준호 씨 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태훈이 요? 나는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7살, 4살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턱에 흉터, 갈색 눈, 생각에 잠기면 살짝 사시처럼 흐려져요. 내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장면을 기억했다. 자전거 사고, 응급실, 준호가 핸들을 움켜쥐던 손, 연진이 접수창구에서 모든 걸 통제하던 모습, 그 흉터, 정확히 그의 말대로였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물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외투도 벗지 않고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무릎은 모아 앉았다.
마치 도망칠 준비가 된 사람처럼.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지 압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크게 숨을 쉬었다. 저는 연진 씨를, 아니, 그땐 서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진지했어요.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들인 듯 보였고 임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조금 불러오자마자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짐도 편지도 흔적도 없이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녀를 찾으려고 했어요. 경찰, 전단지, 사설탐정, SNS 전부.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몇 달 뒤 사설탐정이 말하더군요. 어떤 여성들은 그저 사라지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양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3달 전 출장이 있어 카잔에 갔습니다. 그냥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보였습니다. 연진 씨. 다른 이름, 다른 머리 모양.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 7살쯤 된 남자아이. 어린 시절의 제 모습 그대로.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주었다.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어린 소년. 이게 접니다. 턱, 눈, 웃는 모습. 전부. 정말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자 가슴속이 울렁였다. 태훈이었다. 단지 좀 더 낯선, 조금 더 오래전의 얼굴. 며칠 동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침묵할 수는 없었죠. 또 한 명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밝혀낸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진 씨의 서류 대부분이 위조였어요. 본명은 서미정. 이미 2번 결혼했고 2번 다 아주 빠른 이혼. 2 남편 모두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사라졌다고. 특히 임신했을 때.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너무 그럴듯했고 무엇보다도 내 심장이 그것이 진실임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오신 거죠? 왜 준호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나는 묻고 또 물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아직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준호 씨는 그녀에게 빠져 있어요. 그녀의 그림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조심스레 책자 같은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입니다. 태훈이 머리카락은 단골 미용실에서 얻었습니다. 제 유전자와 비교한 결과 99.7% 확률로 제 아들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종이가 진실이 현실이 되어 내 삶을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열기 전에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를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준호 씨를 파괴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이용해 자신의 새 삶을 구축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당신까지도요. 문 밖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지나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주 평범한 하루였다. 그저 어느 주택가에서.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 한가운데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도착했다. 나는 봉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선영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태훈이를 떠올렸다. 내가 직접 짠 폼폼 모자가 어울리는 아이. 언젠가 할머니 하며 뛰어오던 그 아이. 요즘은 나를 볼 때 먼저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된 그 아이. 수진이도 그랬다. 이제는 나를 거리에서 만나도 잘 알아보지 못했다. 준호는 이제 명절에만 전화를 건다. 나는 생각했다. 지금 이 봉투를 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가족을 잃게 될 거야. 정말로, 완전히.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간단하고 냉정하고 무표정한 문장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 부성 확률 99.7%. 진도현과 피검자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임. 나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수없이 반복했다. 다른 말이 보일까 싶어서. 거짓말이기를, 잘못된 검사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문서는 분명했고 공식적이었으며 아무런 틈도 주지 않았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려졌다. 눈앞엔 과거의 단편들이 떠올랐다. 태훈이가 잠을 못 잘 때 내가 안아주던 순간들. 운동화를 신는 법을 가르치던 날들. 물감으로 함께 그림을 그리며 코끝에 장난스럽게 칠하던 순간들. 나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내 핏줄인 듯 사랑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도연 씨가 말했다. 그는 소파 끝에 앉아 공기조차도 조심스럽게 마시는 사람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저도 충격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받아들고 나니 몸이 굳었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 결과를 언제 받았나요? 어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죠.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아, 이건 확실하구나. 그는 어릴 적 제 모습 그대로입니다. 칫솔질하는 습관조차 똑같아요. 그는 또 다른 사진 뭉치를 꺼냈다. 흑백과 컬러, 어떤 건 멀리서 찍은 듯 흐릿했고 어떤 건 줌으로 찍은 선명한 모습이었다. 태훈이가 놀이터에 있는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골목길을 걷는 사진. 네, 제가 그를 지켜봤습니다. 무섭게 들리겠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단지 그가 무사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또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변경 기록, 혼인신고서, 이혼 기록, 출산 날짜, 비교표, 모든 증거. 나는 물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수집하셨나요? 탐정이 도와줬습니다. 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무고한 사업가, 두 번째는 지방의 한 의사. 두 경우 모두 이혼은 빠르고 위자료는 후하고 그녀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는 한 장의 학생증 사진을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로 보이는 17살 소녀. 올려 묶은 머리, 눈빛은 이미 날카롭고 뭔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갈망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굶주림이었다. 사회가 주지 않는 걸 스스로 취해야만 했던 아이의 눈빛. 어릴 때는 고아원에서 자랐답니다. 가족도 없고 보호자도 없었죠. 18부터 아르바이트, 이후엔 빠른 만남, 빠른 이별. 당신 아들과 만나기 전에도 여러 남성과 짧게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하필 준호였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계산했어요. 임신 2개월 차에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관계를 깊게 만들었죠. 한 달 만에 동거, 3달 만에 결혼. 그 뒤에 출산. 겉으로는 조기 출산처럼 보이게. 완벽했죠.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하나의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분노. 울지도 외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건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느낀 단단한 분노였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거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에는 연진이, 아니 서미정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어떻게 집안의 중심이 되었는지가 떠올랐다. 어떻게 내 아들로 하여금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나까지 하나하나 정중하게 끊게 만들었는지. 그는 그녀의 섬세하고 치밀한 통제 안에서 조금씩 고립되어 갔고, 마치 모르는 사이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사람처럼 깊숙이 빠져들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렇게 당했나요? 그는 슬프게 웃었다.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완벽했죠. 따뜻하고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방해가 되고, 가족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결국 그녀만 남았습니다. 숨 쉴 공간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아무런 말도 없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아래 준호가 어릴 적 나와 함께 처음 걷던 그 길.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두근거리며 손을 꼭 잡고 지나갔던 그 인도. 그리고 지금 그 길 위에 그 여자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나는 되물었다. 왜 저를 찾아왔나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없애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진마다 그녀는 중심에 있고 당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당신을 지우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철저하게, 아주 조용히. 그는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다. 저는 법적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스캔들도 바라지 않아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이 아이의 진짜 할머니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삶으로요. 저는 그것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문이 열리고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다시 들려왔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오래된 세상이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말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 크루즈에서 돌아온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마음을 정리한 뒤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안녕.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너희 모두 집에 올 수 있을까? 연진이랑 아이들이랑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걱정 마. 다 괜찮아. 그냥 가족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여행 중에 많은 생각을 했거든. 그는 다시 조용해졌다. 멀리서 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빠른 경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느낌은 충분했다. 다시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연진이가 걱정하네. 혹시 엄마가 여행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냐고.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운한 건 없어. 연진이한테도 그렇게 전해줘.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을 뿐이야. 토요일 6시 괜찮겠니? 연진이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할게. 38살. 그리고 어머니의 집에 갈지 말지도 아내에게 물어봐야 결정할 수 있는 아들. 2시간 뒤에야 전화가 왔다. 응,
6시에 갈게.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기다릴게 라고만 말했다. 금요일은 정돈의 날이었다. 조급하지 않았지만 계획은 명확했다. 도연 씨와는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모든 문서의 복사본을 가져왔다. DNA 결과, 개명 전 이름에 대한 공문서, 혼인과 이혼 기록, 그녀가 임신 중 준호를 만났다는 타임라인. 그는 제가 동행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가족이에요. 내가 먼저 말해야 해요. 그 다음 당신이 등장하는 시점을 정하죠. 그는 이해했고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책임과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토요일, 날씨는 흐렸다. 이른 아침부터 가랑비, 회색 하늘, 마치 불안함의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는 듯한 하루.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준호가 어린 시절 생일마다 꼭 부탁하던 메뉴들. 마늘을 곁들인 소고기찜, 버터를 듬뿍 넣은 감자 퓨레, 호두를 곁들인 삶은 그린빈, 그리고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사과 파이. 나는 생일에 쓰려고 꺼냈던 그 식기 세트를 다시 꺼냈다. 그날엔 쓰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담은 그릇들. 이제 그것들은 무기가 아니었다. 방어를 위한 도구였다. 진실을 위한 자리를 차리는 일. 아주 조용하지만 강한 저항의 의식. 정확히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제일 먼저 들어온 건 태훈이었다. 빨간 점퍼를 입고 무릎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얼굴엔 신나게 놀다 온 흔적이 가득했다. 할머니, 나 수영 배웠어. 강아지처럼 헤엄치는 거 보여줄까? 나는 그 아이를 안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는 여전히 내 손자였다. 그 진실은 어떤 혈연보다도 강했다. 그건 이따가 보여줘. 먼저 손 씻자. 수진이는 조용히 들어왔다. 손에는 천 인형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머리에 키스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준호가 그 뒤로 들어왔다. 나를 안았다. 잠시 모든 게 예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모든 것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진이 들어왔다. 연크림색 원피스, 푼머리, 은은한 향수 냄새, 완벽한 아내의 이미지. 그러나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오늘 분위기 좀 무거우신데요? 그냥 중요한 날 같아서요. 나는 식사 도중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여행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하는 동안 조용히 귀 기울였다. 바라보았다. 그녀가 준호의 말을 어떻게 끊는지, 아이들이 내게 다가오려 할 때 그녀가 어떻게 말없이 손을 뻗어 제지하는지를. 그녀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익숙했기에, 당연하다고 여겼기에. 아이들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다 끝나고 나서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잠깐 놀게 하고 우리 셋만 이야기 좀 해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연지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손을 맞잡은 채 앉아 있었다. 긴장감이 그녀의 어깨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일 애들 유치원 있어요. 슬슬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피하려 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진 씨, 아니 서미정 씨,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중요해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앉았다. 준호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이건 태훈이에 대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준호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야. 태훈이의 친부에 대한 결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연지는 갑작스럽게 얼굴이 새하얘졌다. 준호는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엄마? 이게 무슨 농담이야? 연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고 위조예요. 누가 이걸 조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앉아, 서미정. 그 이름 하나가 마치 망치처럼 방 안에 울렸다. 준호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서미정?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봉투를 열고 하나하나 자료를 꺼냈다. 혼인기록, 이혼서류, 개명 이력, 임신 시기와 준호와의 만남을 비교한 표, 그녀가 남긴 흔적들. 네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 2개월이었어. 빠른 만남, 빠른 결혼, 조기 출산처럼 꾸며진 시나리오. 그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거야. 이 아이는, 태훈이는 네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넌 그 아이를 키웠고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 진실은 너에게도 알려줘야 해. 연지는 말이 없었다.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린 듯 입술을 꽉 다물고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준호는 결과지를 손에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글씨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갈라졌다. 난 내가 그 아이를 키웠다고 믿었어. 난 그 아이를 안고 밤새 달래고 말도 가르치고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잖니. 그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야. 나는 그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너에게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모든 시작이 거짓이었고 널 이용했어. 연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도 없이 거실을 지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한 번 더 말했다. 서미정. 그녀는 문 앞에 멈췄다. 이번에도 또 도망치려 한다면 예전처럼 우리는 널 찾아낼 거야. 아이들을 데리고 달아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짓을 주입하려 든다면 우리는 진실을 보여줄 거야. 넌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할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아무 힘도 없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가졌지. 그리고 더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문을 열고 아무런 소리 없이 떠났다. 도망가듯. 아이들이 있는 거실에서 태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준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오래도록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진실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나는 말했다. 함께, 천천히. 어렵겠지만 함께라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그를 안았다. 어른이 된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엔 마치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 어린아이 같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난 여기 있어.
그리고 너에겐 또 한 사람 있어. 아이의 생부. 도연 씨. 그는 아이를 사랑해. 뺏으려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 해. 우리가 잘 풀어나가면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부엌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묻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다. 그는 가끔 머리를 감싸쥐고 울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사실은 느끼고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고. 어쩐지 어긋나는 느낌이 있었어. 그런데 그냥 내가 예민한 줄 알았지. 그건 약함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야. 넌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던 거야. 그건 결코 잘못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이들은? 태훈이랑 수진이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감이야. 그리고 사랑. 네 사랑, 내 사랑, 도연 씨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함이야.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건 태훈이가 진실을 모르고 잘하는 거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짓말 속에서 잘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해야 해.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며칠 뒤 연진 아니 서미정은 짐을 싸서 떠났다. 아무런 울분도 이별의 말도 없이 오직 한 장의 쪽지만 남겼다. 나를 찾지 마.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더 나을 거야. 준호는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아이들은 준호와 함께 남았다. 수진이는 준호의 딸이었다. 그리고 태훈이는 2명의 아버지를 가진 아이가 되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년이 흘렀다. 정확히 6개월. 마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여전히 쉽지만은 않았지만 진실했고 맑았고 단단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파를 썰고 있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디저트 갖고 왔어. 태훈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커다란 케이크 박스를 들고 있었다. 몸집보다 더 커 보일 정도였다. 그 뒤로 수진이가 천천히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두 손에 노란색 들꽃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요. 조용히 말하며 꽃을 내밀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머니 노란색 좋아한다고. 나는 무릎을 꿇고 수진이를 안았다. 고마워, 내 보물. 정말 아름답구나. 현관문에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살이 조금 빠졌지만 얼굴이 맑았고 눈빛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 뒤를 따라 도연 씨가 들어왔다. 약간은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당연해 보였다. 냄새 끝내주네요. 준호가 웃으며 뺨에 입을 맞췄다. 그거 예전 그 달걀이죠? 맞아. 네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그 요리. 나는 웃으며 말했다. 태훈이는 이제 아빠라고 부를 땐 준호에게, 아빠 도연이라고 부를 땐 도연 씨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엔 우리 모두 걱정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혼동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단순하고 솔직했다. 태훈이는 이 새로운 진실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나는 2명의 아빠가 있어. 그냥 그래. 그에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어른이 하나 더 생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수진이는 오랫동안 엄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창밖을 보며 말했다. 우리 엄마 예뻤어. 근데 자주 화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우리는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다. 평일엔 등하원, 학원, 숙제. 주말엔 우리 집에서 점심 식사 혹은 도연 씨 집에서 외식. 그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가까이 있으되 공간을 존중하며 아이들은 주말에 도연 씨 집에서 자기도 했다. 준호와 도연 씨는 조심스럽게 시작해 지금은 친구처럼 지냈다. 서로를 견제하기보다 협력하고 경쟁 대신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관계.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잠든 뒤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다. 태훈이가 내 성을 안 쓰잖아요. 아직은 준호 씨 성으로 돼 있죠. 전 그게 참 좋더라고요. 준호가 잠시 당황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나도 기뻐. 넌 그 애의 아빠야. 그건 변하지 않아. 도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도 뭔가 연결을 갖고 싶어요. 법적으론 바꿀 수 없으니 제 이름 뒤에 내 성을 붙일까 해요. 진도현 박으로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멋지다. 존중해. 고마워. 나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다른 두 남자였지만 한 소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아이의 웃음, 눈물, 미래 모두를 품으려는 두 사람.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나는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 가족의 일부로서. 그 후 연진, 아니 서미정에게서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편지도 전화도 아이들을 보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녀는 진짜로 사라졌다. 변호사를 통해 단 한마디가 전달되었을 뿐이다. 아이들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게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가장 나은 길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점점 더 편안해졌다. 수진이는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았고 태훈이는 엄마가 다시 나타나 혼란스럽게 만들까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살았다. 뛰고 웃고 꿈을 꾸며. 어느 날 도연 씨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훈이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 나 반에서 제일 부자야.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웃으며 물었다. 나는 아빠가 둘이야. 그리고 할머니도 있잖아. 어떤 애들은 집에 아무도 없어. 유모만 있대.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는 이제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감사했다. 우리의 저녁 식탁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다. 형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 가끔은 미래 이야기도 나눴다. 어떤 학원을 보내면 좋을지, 수진이가 춤을 배울지 미술을 더 할지, 학부모 모임은 누가 갈지. 준호와 도연 씨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였다. 두 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태훈이에게 아빠가 되었고 수진이에게도 든든한 어른이 되었다. 갈등은 없었다. 오직 아이들 중심으로 안정과 사랑만이 있었다. 그날 밤 도연 씨가 내게 말했다. 그날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었다. 그의 웃음엔 평온이 있었다. 처음 봤던 지친 눈빛은 더 이상 없었다. 이제 한 년이 조금 넘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진다. 연진이라는 여인,
그 끔찍했던 생일 저녁, 그 충격적인 DNA 결과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만 아니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뛰어노는 태훈이를 바라보며 소파에서 책을 들고 잠든 수진이를 보며 조용히 깨닫는다. 모든 게 있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더 좋아졌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주 일요일 점심은 우리 집에서. 준호는 아침 일찍 와서 감자를 깎고, 수진이는 샐러드를 썰고, 태훈이는 식탁을 차린다. 꼭 숫자를 세어가며 모두가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도연 씨는 파이를 들고 온다. 내가 가르쳐준 레시피로 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잘 굽는다. 처음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원래 주전자밖에 못 끓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파이도 만들어요. 지금은 정말 맛있다. 거의, 아니, 진짜로 나보다 잘할 때도 있다. 우리는 연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고 그녀가 원하던 대로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다. 가끔 수진이가 묻는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준호는 둘러대지 않는다. 엄마는 떠났단다. 많이 힘들었거든. 하지만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아빠랑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어. 아이에게 진실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다. 어느 날 태훈이는 도연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도연, 우리랑 평생 함께 있어 줄 거죠? 도연 씨는 그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너를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준호, 태훈이, 도연 씨, 셋은 얼마 전 함께 낚시를 갔다. 비에 젖고 고기도 못 잡고 몸도 추웠지만 돌아올 땐 세 사람 모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 있었다. 마치 세상이 그들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것처럼. 준호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작년 이맘때 누가 나보고 그 사람하고 친해질 거라고 했다면 난 그냥 웃어넘겼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태훈이는 2명의 아빠를 가진 아이였다. 그리고 그 2 사람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강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간다. 도자기 공방에 다니기 시작했고 노르딕 워킹도 배우기 시작했다. 언니 미숙이와는 매주 만나서 만두도 빚고 손주들 이야기도 나눈다. 예전에 좋아하던 책들을 다시 꺼냈고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다. 가끔은 그냥 기분 좋을 때 립스틱도 바른다. 그저 내가 그러고 싶어서. 준호는 매일 전화를 한다. 예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수진이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온다. 할머니, 내 태양이라는 글자가 적힌 그림. 그리고 태훈이는 3월 8일에 내게 직접 만든 카드 한 장을 건넸다. 할머니는 나의 진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내 모든 노력을 말해주었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 종이를 열지 않았다면, 그 진실을 외면했다면 나는 여전히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낯선 여행 사진들을 바라보며 가족이 나를 점점 잊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겉보기엔 평화로웠겠지만 속은 공허했을 그 삶. 이제는 아니다. 나는 정확히 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머니고 할머니이며 사라지지 않은 여자다. 나를 지우려는 그 시도에 끝까지 맞선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승리다.